자, 하나, 둘, 셋. 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서 접수들 잘 하셨어요? 자, 이 또 1년 열심히 공부하고 원서 접수 또 못해갖고 시험 푸고 그러면 안 되죠. 일단 원서 접수 잘 하셔갖고 원서 접수 끝나면은 이제 시험 보는구나 좀 긴장감이 생기실 거예요. 별로 안 생겨요. 자, 아무튼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애워지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애워지고 그런 이제 좀 긴장감이 생기고 할 거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정비법 싹 마무리 짓고 그리고 건축법 쭉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정비사업 조합 이론까지 쭉 봤고요. 자, 오늘은 문제 171페이지 문제집. 조합 관련해서 문제 엄청 많습니다. 하나씩 빨리 풀어보자. 10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10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이번에 토지동 소유자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원칙적으로 토지동 소유자가 정비 사업 하려면 조합 설립 우분. 그런데 재개발 요것만 예외가 되죠. 그다음 이번에 조합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적어도 5명 이상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그리고 시장원수 등의 승인 받아갖고 구성합니다. 5인 과반수 승인. 자,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키워드가 되고요. 그다음 3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 설립에 반대 의사 표시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도 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걸로 봅니다. 다만 이 추진위원회 동의자도 언제까지는 철회할 수 있는 거냐?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 표시했다. 반대 의사 표시했으니까 노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요약제 121페이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딱 중간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이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걸로 본다. 그런데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반대 의사 표시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그러하지 않다. 즉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 철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할게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냐.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싹 하는데요. 그 기획권, 조합 정관을 변경한다. 정관 변경. 이거는 당연히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죠. 그럼 조합의 자치규범을 위해 정관이라고 하고요. 그럼 추진위원회는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 되는데 정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정관 변경한다. 있을 수가 없고요. 정관은 나중에 조합 총회에서 원칙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이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최초로는 총회, 이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장도 뽑고 이런 조합 설립에 준비하는 거죠. 맞고요. 그다음에 설계자의 선정, 또 관리업자의 선정, 이게 다 추진위원회가 할 수가 있고요. 대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공사 계획서도 작성하고 동의서 제출에 접수, 이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받는 거, 이게 제일 큰 거죠. 근데 비읍번에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결정. 이것도 마찬가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이 안 만들어진 거니까 조합원도 없죠. 그럼 조합원이 사업비를 어떻게 분담할 거냐. 이거를 추진위원회가 정할 수가 없죠. 그럼 사업비가 얼마씩 조합원이 분담할지 이런 조합원별 사업비의 분담. 이거는 나중에 무슨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에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비업. 두 개가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로 볼까요? 13번. 조합 설립에 관해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다루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의 동의 요건. 이거 뭐 우리 시험 매년 나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각 동별, 이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자, 요게 전제 조건이 되죠. 동별 과반수의 동의.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도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각각 받아갖고 시장함수 등에 인가받습니다. 즉 주택단지에서는 동별 과반수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B번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일 때는 숫자만 떠넘치면은 4321, 4321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죠. 그다음 10번은 재건축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에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포함됐더라. 이때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숫자만 떠넘치면 4332가 되죠. 그래서 4321, 4332 이게 그냥 작년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431, 재건축, 주택단지가 아니면 4332. 정답은 뭐 4번이 되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로 할게요. 재개발 사업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니까 지상권자도 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 주택, 상가, 공장,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한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한관, 한지, 관리처분가 가능하죠. 3번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하고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시행할 수 없다. 아니고 있어요. 이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설립 안 하고 할 수 있는 예외가 되죠. 4번에 재개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안전진단부터 실시한다. 안전진단 얘는 무슨 사업? 재건축. 멀쩡한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으로 만드니까 재건축에서만 안전진단이고요. 재개발은 없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토지의 매매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돼서 조합원을 교체할 때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운수 등에게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받고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칙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시장운수 등의 변경 인가. 이 정비사업 조합은 변경 인가가 쉽지가 않아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변경 인가 다 받아야 되죠. 자, 요약점 볼까요? 자, 122페이지. 그 밑에. 바로 3번 봅니다. 변경 인가. 자, 조합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엄청난 거예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 시장운수 등의 변경 인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운수 등에게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면 되고요. 1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었다. 또 2번 끝에 보면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그럼 조합원이 교체가 됐다. 교체된 조합원 이름 고쳐 쓰는 거 이런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올해 개정된 사항이죠. 경미한 변경 신고했을 때 이때 시장운수 등은 며칠 내 신고 수료 여부를 통지해줘라. 20일 내 신고 수료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거는 조합이든 사업 시행 계획이든 관리처분 계획인가든 다 똑같아요. 경미한 변경 신고했을 때는 20일 내 신고 수료 여부를 통지해 주도록 하고요. 그럼 15번 보겠습니다. 토지능 소유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럼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위해서 동의부터 받는데요. 그 동의받는 기준. 1번은 재건축 사업에서 구분 소유권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더라.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 1명. 또 2번에 재개발에서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이때도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대표 1명. 또 재개발에서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물 소유하고 있다. 여러 토지나 건물 소유하고 있대요.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해라. 또 4번에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자는 별도로 동의 받아야 된다. 여기 들렸죠? 그럼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샀어요. 다시 동의받을 필요가 없고 동의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동의가 승계. 따로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 동의가 승계가 돼도 언제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초래할 수가 있죠. 그럼 5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6번. 토지 등 소유자 수 몇 명으로 산정되느냐? 이게 근래 2번이나 기출이죠. 거의 비슷하게 2번이나 기출. 그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수 몇 명이냐 한번 따져보면, 자, 1번하고 2번 토지는 토지 소유자 A. A가 1번 토지 건물도 갖고 있고요. 2번 토지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A가 두 필지의 토지하고 하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관계없이 한 명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한 명 나오는 거죠. 한 명. 그 다음에 3번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B, 그리고 지상권자가 CD. CD라는 것은 지상권을 CD가 공유하고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럼 공유를 하고 있던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던 대표 한 명입니다. 그래서 3번 토지는 B, C, D 셋 중에서 대표 한 명만 나옵니다. 한 명. 그 다음에 4번 토지는 토지 소유자 EF. EF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요. 자,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G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달러. 이때는 각각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각각. 이게 위에 거 지상권하고 차이점이죠.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각각이 아니고 대표 한 명만 나와라. 그런데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각각입니다. 각각. 그러면 토지는 EF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대표 하나, 건물 소유자 G는 하나. 그래서 4번 토지는 2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5번하고 6번 토지는 HIJ 이 3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두 필지를 공유한 공유자가 똑같아. 공유자가 똑같을 때도 역시 공유자 대표 한 명입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래서 5명으로 산정이 되죠. 그래서 12명 갖다 찍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다 합쳐봤자 12명이 안 나오니까 좀 찍을 때도 좀 생각을 하고 찍어야죠. 그 다음 17번은 뭐 쉬운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옆에 18번으로 할게요. 정비사업 조합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과 변경은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럼 앞에서 이 관리업자의 선정 이거는 추진위원회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합이 설립된 후에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조합총회에서 해요. 총회. 원칙적으로 조합에 관한 것은 다 어디서 하는 거냐? 총회. 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업자의 선정은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맞고요. 그다음 이번에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당연히 무슨 조합이에요? 정비사업 조합. 뭐 도시개발조합이라고 써요. 그래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시장운수 등의 인가, 변경 인가 받아야죠. 4번에 조합 설립 인가받으면 따로 등기 안 해도 조합이 성립된다. 틱도 없고요. 자, 인가받으면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이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법인이 되는 거죠. 법인. 그래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고요.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인가받았다. 며칠 내 등기해야 돼요? 30일. 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이나 다 인가받으면 30일 내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이 조합에 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그 다음 19번은 풀어보시고요. 20번으로 할게요.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그럼 재개발 조합원,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리고 정비구역 밖에서 하는 거는 해당 사업 없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정비구역 밖에 토지 소유자, 아니 정비구역 밖에 토지 갖고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역권자 해당 사업 없어요. 임차권자 해당 사업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정비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개발에서는 동의도 불문, 동의했든 반대했든 다 조합원이 됩니다. 그다음 21번 한번 볼까요? 조합원지 양도 제한과 관련해서 기업 니은에 옳은 것을, 자, 얘가 작년 개정되었고 아직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논점이죠. 그럼 주택법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그리고 재개발 사업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그 정비사업의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양수라고 할 때는 매매, 증여, 권리 변동 과정은 모든 행위인데 두 개만 빼죠. 상속과 이혼 두 개는 제외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조합원지 양도가 안 된다. 여기서 이 조합원지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양도 제한하는 시기, 그게 좀 다르다. 그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일 때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는 조합원지 양도가 안 됩니다. 그럼 예외를 먼저 물어봤는데 원칙, 조합원지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124페이지 한번 볼까요? 124페이지. 가로 2번. 그 원칙.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럼 재개발 주택을 사면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즉, 조합원지는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 원칙. 다만 어디서만 양도를 제한?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지 양도가 제한됩니다. 근데 다시 또 예외죠. 투기과열지구라도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 박스에 보면은 1번, 2번, 3번 다 키워드는 모두, 세대원 모두 이전할 때. 그래서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 치료 등등으로 세대원 모두 다른 적으로 이전한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모두 이전한다. 이런 모두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건 우리 주택법의 전매 제한 예외 그거 똑같이 가는 거니까 정비법에서 투기한 것은 4번이 되죠. 1세대 1주택자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 때는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다. 다시 예외가 되죠. 자, 그래서 밑에 22번 문제 볼까요? 주택법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그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지 양도할 수 없는데 다시 예외 양도할 수 있는 사유 1번, 2번 다 키워드는 모두요. 모두 이전할 때. 그 다음에 3번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를 5년 이상, 거주를 10년 이상. 아니 소유를 5년 하는데 거주를 어떻게 10년을 해요? 거꾸로 됐죠.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 때는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 24번으로 하겠습니다. 24번. 재건축 사업 조합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는 사업은 뭐만? 재개발 사업만. 또 이번에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동의한 사람.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 조합원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 오늘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누구였어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재건축 조합원이 되죠. 그래서 3번에 조합의 정관. 이 정관은 조합의 자치기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이 포함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조합이 정비사업 어떻게 할지 다 정하는 게 정관이니까 정관의 내용 1번이 이거죠. 어디서 정비사업 하는지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이건 우리 도시개발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조합 정관 1번이 도시개발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어디서 개발사업 하는지, 어디서 정비사업 하는지 그 위치하고 면적. 그 다음 조합원 누가 되는지, 조합원. 그 조합원이 사업비 얼마씩 낼지 이런 것들이 다 정관의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이나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는 각각을 조합원으로 본다 아니고 공유하고 있을 때는 항상 대표 1명. 또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 한 세대에 속한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한 세대일 때도 대표 1명. 그래서 공유하고 있든 한 세대에 속하든 다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보고요. 또 이번에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원수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택도 없어요. 그럼 일단 정관 변경은 반드시 어디서 해줘야 되냐? 총회에서. 총회에서 합니다. 이거는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가 없고요. 총회에서 정관 변경하려면 원칙,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과반수의 찬성, 시장군수 등의 인가, 변경 인가 똑같이 다 받아야 됩니다. 과반수가 찬성,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그다음 25번. 자, 재개발 조합에 관해서 옳은 것을 1번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4321 동의받는다 맞고요. 그런데 여기 틀렸죠. 인가권자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군수 등. 이 정비법에서는 인가받는 거,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관리 처분 인가 다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습니다.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정비사업의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지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재개발 주택 사면 조합원이 됩니다. 3번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을 하려는 경우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원칙 정관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다라고 그랬는데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되는 게 또 있죠. 대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 누가 조합원이 될지 조합원에 관한 정관 변경할 때는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자, 얘는 25회 이후에 3번이나 기출이야. 3번이나 단독 기출이니까 이거는 꼭 신경 써갖고 좀 알아야죠. 자, 요약지 125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정관 변경 바로 2번. 그 정관 변경할 때는 원칙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 인가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래서 박스에 1, 2, 3, 4, 5 5개니까 딱 물어보기가 좋아요. 그 중에서 최소 1번은 알아야죠. 1번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조합원에 관한 정관 변경일 때 이때는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1. 그 다음에 2번 하나만 더 봐요. 그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면적. 그럼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면적을 바꾸는 것은 정비사업 할 곳을 바꾸는 거니까 그 조합원이나 정비구역 이런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은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그 다음 4번에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반드시 총회가 합니다. 대의원에 갈 수 없고요. 또 5번에 토지 등 소유자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자, 이사의 수까지 우리 알아야 되냐? 알아야 되죠. 자, 이사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 그래서 3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요. 다음은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사. 이런 또 예외가 있는데, 5명까지 되고, 원칙. 이사는 3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26번. 조합의 정관 변경할 때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그래서 정관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좀 전에 박스에 5개 봤죠? 자, 요런 식으로 25, 26 두 번이나 기출이요. 29회 때는 3분의 2. 그거 갖고 또 분수로 불러갔죠. 그래서 기억번. 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그러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이게 사무실 이상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경면상, 경면 변경으로서 신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의 소재지가 바뀌었다. 이거는 경미한 거니까 몰라도 기억 들어간 거는 다 지워버리면 1번, 2번, 4번 3개가 딱 제껴지죠. 그러면은 그 하나만 알아도 확률이 3번 아니면 5번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찍을 때도 무조건 찍는 게 아니고 조금만 개념이 있으면 확률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다 맞아요. 니은,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사업비, 회계 이런 것들은 다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27번으로 할게요. 조합 임원에 관해서 옳은 것은 조합의 임원을 조합의 필수적인 집행기관, 이 조합에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반드시 둡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집행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합장, 이 조합장은 거주 요건이 세죠.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계속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된다. 그다음 2번 조합장이 조합과 계약 소송할 때는 이사가 아니고 감사가 대표하고요. 3번에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 4번에 임원이 결격에 해당이 되면 당연 퇴임하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퇴임하기 전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고 잃지 않는다. 퇴임 전 행위는 그대로 유효. 상대방 신뢰보호를 위해서 유효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은 임원이 결격에 해당이 됐다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당연 퇴임. 당연 퇴임한다는 것은 즉시 퇴임한다. 그죠? 즉시 퇴임. 다만 퇴임하기 전 행위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다음 5번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아니고 없다. 그래서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사하고 감사는 집행기관, 대의원은 의결기관. 겸해버리면 지 맘대로 의결해서 지 맘대로 집행, 조합원에게 사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대의원이 됩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돼서 대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밑에 28번. 그 임원의 자격 요건, 이것도 작년에 개정되었고, 안 물어봤죠? 올해 무조건 나옵니다. 자, 임원이 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박스에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에 적어도 몇 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두 번째, 정비구역의 토지나 건물을 5년 이상 소유. 두 개가 AND가 아니고, 또는이요, 또는.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든지 또는 5년 이상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든지 이런 요건을 갖춰야 임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 퇴임합니다. 당연 퇴임. 그 다음에 29번도 한번 보죠. 29번. 조합 임원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뭐가 돼요? 결격. 결격이 되는 거죠. 결격사유에 당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갖고 해임하는 게 아니고 당연 퇴임, 즉시 퇴임합니다. 당연 퇴임. 그 다음 2번.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 조과.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출과, 조과, 출과. 이걸 일반 의결 전족수라고 그러죠. 동의받아갖고 해임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부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총회 소집 요구할 때는 얼마에 동의해요? 자, 127페이지 한번 볼까요? 127. 맨 위에 보시면은 총회 소집. 자, 총회는 조합장 직권 소집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 그런데 가로에 밑에 줄 보면 임원의 권리 보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 그게 재정용량 단독 기준이죠. 그래서 임원의 해임 등을 요구할 때는 10분의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가 출석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3번. 그거는 대의원의 의장이 대표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대표. 이거 쉬운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연임할 수 있다. 또 5번 정관에는 조합 임원의 업무의 분담, 대행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관의 내용이 총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임원의 업무 분담 이런 것들 다 정관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밑에 30번 임원의 결격 사유로 틀린 것은 1, 2, 3, 4 모든 결격.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은 5번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그 정비법에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 그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정비법 위반한 전과자가 되죠. 전과자는 5년이 아니고 10년간 결격입니다. 10년. 이게 종전까지 5년이었다가 대폭 강화됐어요. 정비법 위반한 전과자는 10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결격. 그래서 10년. 또 예전에는 5번이니까 5년 딱 떨어졌는데 10년이 또 어떻게 정리돼요? 100만 원. 100년은 좀 그렇죠. 그래서 10년. 그 다음에 31번으로 하겠습니다. 조합총회 대의원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소집 또는 원칙은 조합원 5분의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대의원까지 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원칙 조합원 5분의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2번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어떻게 했어요? 출석한 조합원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 과반수입니다. 전체 과반수. 그래서 우리 절차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있죠. 사업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두 개는 적어도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출석한 조합원이 아니고 전체 과반수,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게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과반수가 출석, 조과. 출석한 과반수, 출과. 이걸 일반 의결 종족수. 그런데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전체 과반수의 천성. 의결 종족수가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127페이지 위원 볼까요? 총회에서 의견. 바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그게 일반적인 거고 동그라미 2번.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여기서 조합원이란 전체 조합원 과반수. 그래서 박스에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 두 개는 전체 과반수입니다. 그 다음 3번.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거는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은 100명 이상일 때 반드시 둡니다. 100명 이상일 때 반드시 두는 필수적 기관. 4번에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이상, 적어도 조합원 10% 이상 대표를 뽑는데 그 10분의 1이 100명을 넘어갈 때는 100명으로 한다. 그 조합원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합원이 1500명이면 대의원은 150명까지 10분의 1이 100명을 넘어갈 때는 10분의 1까지 할 수가 있죠. 또 100명 이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번에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합병하고 해산, 이거 조합 없애는 건데 이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총회가 해죠. 그 다음에 32번 그 재작년 문제. 총회 소집에 관해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는 첫 번째, 그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5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그래서 임원에 관해서는 10분의 이상 요구하면 소집하고요. 그다음 총회 소집하려면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총회할 때 치읓, 7일 할 때 치읓 맞춰주면 되죠. 7일 전까지 통치. 그래서 17. 그게 그냥 재작년 한 문제요. 문제. 그것도 3번, 33번 거기 밑에 거 보면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총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몇 프로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127페이지 딱 중간에 보시면은 또 하나 3번 총회 의결은 적어도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총회 출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서면 출석, 대리 출석, 직접 출석 여러 가지 있는데 적어도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10% 이상 직접 출석은 해줘야 돼요.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20% 이상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로는 총회, 창립총회,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이런 사항들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33번의 문제 보면 그 3번 관리업자의 손자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34번 그 조합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 고득점이었고 얘는 아주 어려운 문제. 막 예외까지 그냥 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1번에 국토부 장관은 표준정관을 작성해서 보급할 수 있다. 표준정관은 시도지사가 작성해서 보급. 그럼 표준정관 보고 베껴갖고 조합이 정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전까지는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작년부터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2번, 이번에 임기는 5년이 아니고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때는 433입니다. 433이. 그거는 또 애웠는데 뭐가 4분의 3이에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하고 5번 이게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4번 분양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그럼 분양 신청 안 하면 분양 안 해주는 거죠. 대신 돈으로 계산해 주는 거. 그거를 현금 청산이라고 하는데 정비법에서는 또 손실보상이라고 그래요. 손실보상,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뭐가 틀렸냐? 포함이 틀렸어요. 포함이 아니고 제입니다.
여기 127페이지고 총회 의결 저건 보시면 바로 2번. 특별의결 종족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단서 다만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는 과반수가 아니고 전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그거 물어봐도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100분의 10 가로에 생산자 물가 상승률분 그 옆에 거 분양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그러니까 현금 청산하는 건 어차피 돈 나갈 거니까 그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그런데 또 4번 지문은 포함이었고 하여튼 얍삽하죠. 얍삽하게. 그다음에 또 5번 대의원회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자, 이게 맞는 건데요. 자, 128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약지. 자,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다음의 사항은 제외.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이 정비사업조합은 그 1번부터 6번까지만 써놨는데 그거 풀어갖고 쓰면 13개 나옵니다. 13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개 똑같은 거 보이죠? 정관 변경, 임원회 선임과 해임, 합병과 해산. 이거는 모든 조합이 다 똑같다. 그랬고요.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최소 5개라도 정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2번 한번 봐요. 박스 2번 조합 임원회 선임과 해임. 이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근데 단서 다만 거의 대줄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 그럼 보궐 선임하는 것은 제외. 이 말은 보궐 선임은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 가로 조합장은 제외. 그럼 조합장은 보궐 선임하는 것도 대의원회가 할 수 없다. 그거 물은 거예요. 그러면 임원회 선임과 해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 보궐 선임은 대행할 수 있다. 다시 누구는 안 된다. 조합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원칙에 예외, 다시 예외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또 물은 거죠. 그래서 조합장 보궐 선임은 대의원회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보면 5번에 합병과 해산. 합병과 해산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어요. 근데 단서 다만 사업의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 그럼 사업이 다 끝났고 해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대의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35번 하나 더 볼게요. 그 주민대표회가 작년에 또 역사적으로 처음 나왔죠. 주민대표회 31년 만에 처음 나왔지. 그래서 주민대표회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하고 거의 유사한 게 주민대표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하려면 뭐를 구성해야 돼요? 추진위원회. 그럼 추진위원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적어도 몇 명 이상? 5인 이상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시장군수 등의 승인 받아갖고 추진위원회부터 구성.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안 만들고 공공이 사업합니다. 즉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할 때 이때는 추진위원회 대신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주민대표회는 공공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토지 등 소유자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럼 주민대표회도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적어도 몇 명 이상이요? 5인 이상 과반수의 동의 그리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 받아갖고 주민대표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회는 거의 똑같이 가는 거예요. 다만 얘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창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때로 물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5인 이상 25인 이하. 자, 이 요건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추진위원회하고 딱 다른 게 요거예요. 5인 이상 25인 이하. 이거 하나만 더 추가됩니다. 나머지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35번 1번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사업 시행을 원하면 정비구역 지정 후에 주민대표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이 할 때는 주민대표회 구성하고요. 자, 이번에 주민대표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 그게 다른 점이죠. 딱 하나 25명 이하. 맥시멈이 있어요. 그거 우리 의견 제시하는데 막 때로 물려가서 의견 제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25명 이하. 그 요건이 하나 더 있고요. 3번 주민대표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구성하고 그 밑에 시장운수 등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고 승인받습니다. 시장운수 등에게
통보한다. 통보하는 게 아니고 승인. 그래서 4번. 그 주민대표원의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규정. 우리 공공이 할 때는 자치규범을 시행규정이라고 그랬죠.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이게 정녕 정답 질문이야. 의견 제시할 수 없다. 해갖고 틀리게.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5번까지는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조합만 그냥 거의 30분 넘게 풉니다. 조합이 조문도 제일 많고, 정비법에서 시험도 한 문제 아니고 거의 두 문제씩 나옵니다. 이 조합이 정비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논점이다.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이제 요약집 129페이지 사업시행계획입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도 설립이 됐다. 그럼 조합이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하는 단계. 먼저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의미는 공사계획이죠. 정비사업도 공사부터 해야 되니까 공사계획인 사업시행계획부터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그럼 공사, 이 무슨 공사하겠죠? 정비사업은 기존의 건물 다 철거, 기반시설 새로 싹 설치해주고 아파트도 짓고 이런 공사에 관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죠. 그리고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주민들 살 수 있는 대책, 이주 대책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갖고 사업시행계획 작성하고 인가. 받으면은 이제 철거 공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먼저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신청한 것을 기초로 관리 처분 계획, 분양 계획, 관리 처분 계획도 작성하고 인가받고요. 또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나면은 이제 기존의 건물을 싹 철거, 정비 사업에 공사합니다. 공사도 한 3년, 4년씩 공사하죠. 자,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시장원수 등에게 준공 인가 받고 시장원수 등이 공사 끝, 공사하려 고시. 그러면 이제 공사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끝나고 새로 지어진 주택이나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야해 줍니다. 그 분야해 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소유권 넘겨준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분양 처분한다. 분양 처분. 그럼 몇 월 며칠자로 분양 처분합니다. 고시. 그럼 여기서 정비사업은 다 끝나게 되고요. 이 분양 처분의 효과도 언제부터 발생? 이전 것이 다음 날. 근데 토지 등 소유자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다음 날 취득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분양 처분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이제 분양 등기 의무적으로 해주고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다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업 시행 단계인데요. 자, 여기 정비사업도 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취지가 선계획, 후계발. 계획부터 항상 먼저 나오는 거죠. 계획부터. 그래서 공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계획. 분양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관리 처분계획. 계획부터 먼저 작성해갖고 행정처한테 가서 인가 사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은 대로 공사. 공사가 끝나면 관리 처분 인가 받은 대로 분양. 그래서 공사계획, 분양계획, 공사, 분양. 이게 뭐 핵심 절차가 되고요. 특히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은 대로 분양해준다. 이게 무슨 방식? 관리 처분 방식.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방식이니까 관리 처분 계획이 제일 중요한 계획이 되죠. 그럼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봅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는 이제 공사 계획이요. 그래서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이 정비 계획에 맞게 작성하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습니다. 하여튼 인가받는 거는 다 누구한테 와서 시장 군수 등. 그럼 시장 군수 등은 인가 신청 60일 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내주는데요. 저희 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은 총회 의결부터 거쳐요. 총회 의결.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이 두 개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한다라고 그랬고요.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적어도 20% 이상 직접 출석. 그리고 출석한 조합원이 아니고 전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총회 의결 거쳐갖고 인가 신청. 그래서 시장원수 등에게 인가받고요.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도 인가, 새로 할 때나 변경할 때나 폐지할 때나 다 똑같이 인가받습니다. 다만 얘도 경미한 변경은 인가 필요 없고 신고만 해주면 돼요.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인가받을 필요 없이 신고. 그럼 여기서 경미한 거 면적 10% 범위에서의 변경, 사업비 10% 범위에서의 변경 이런 거 나왔다. 그럼 원래 변경할 때도 인가 받아라 그랬는데 사업비 10% 범위에서의 변경하려면 인가 받는다. 그게 뭘 물어보는 거다. 경미한 변경을 물어보는 거구나. 딱 감 잡아갖고 그런 것들은 인가 필요 없고 신고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경미한 변경 신고했다.
시자원수 등은 며칠 내 통지해라.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는 지정개발자가 시행자라면, 여기서 지정개발자는 토지 등 소유자인데, 이 지정개발자가 시행자라면 사업비, 공사비 20%까지 미리 예측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사비 20%까지 미리 내라. 무슨 사업은? 재개발. 이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거 아니죠?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상가나 공장은 분양이 잘 안 돼요. 미분양에 따른 공사비 확보가 안 돼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비 20%까지 미리 내도록 하고요. 그럼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 완료가 되면 반환해준다. 그 말은 사업이 다 끝나면 다시 돌려준다. 그래서 공사비 20%까지 예치시킬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이게 25일 때 30%였고 또 그냥 숫자만 바꿔갖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다음에 이제 공사 들어갑니다. 이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 공사를 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임시거주 조치 의무라고 해요. 의무. 그래서 철거해서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임대주택에 살도록 해주든지 전세금을 빌려주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을 임시거주 조치 의무다라고 해서 두 개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그래서 살짝 여기다 재건축 껴놓으면 또 틀려요. 재건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라서 시행자의 의무가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두 개 사업만 의무를 부과하고요. 저는 임시거주시설, 임대주택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시행자는 국가나 지자체 토지나 건물, 그거를 국공유지, 공공단체나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사유지, 국공유지든 사유지든 일시 강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강제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국공유지는 공짜야. 사용료, 배부료, 면제. 공짜로 쓸 수 있는 특권까지. 근데 사유지는 공짜가 아니고 보상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강제 사용권이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시행자의 사용 신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럼 국가나 지자체도 거절 못하게 하니까 강제적으로 쓸 수 있는 특권을 준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한 발 늦은 경우죠. 이미 국공유지를 딴 사람한테 매매 팔아버렸거나 이미 국공유지를 다른 사람한테 먼저 허가내줬다. 이런 한 발 늦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수용권 인정하는데요. 근데 재건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해서만 수용권 인정. 그럼 재건축은 원칙은 수용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재건축은 수용권 없어요. 왜 없어요? 수용은 공익사업일 때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수용권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지진 나고 아파트가 다 무너져갖고 긴급하게 재건축한다. 이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공이 하는 거죠. 이때만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으로 봐서 수용권 주고요. 원칙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용할 때는 항상 공치법을 준용, 공치법 정확하게 이루는 1년 내내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치법을 준용하되 역시 정비법에서도 특례 3개를 줘서 시행자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이 공치법을 수용하려면 공익사업 인정부터 받아야 되는데 사업 인정 것이 의제, 이 말은 그냥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군계획 사업 3개 다 나왔어요. 시설 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의 고시, 개발 사업에서는 세목 고시. 아니 개세는 또 죽어도 안 까먹는 거죠. 개세. 그다음에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지실, 개세, 정산. 그다음에 재결 신청, 토지 수용위원회 보상금 산정해 주세요. 신청. 재결 신청하는 기간, 공치법에서는 1년 딱 규정하는데요. 정비 사업 1년 하고 끝나는 거 아니니까 연장. 사업 시행 기간 내, 즉 사업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연장. 그래서 재결 신청 1년 내에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재결 신청은 항상 끝날 때까지 연장. 그다음 원래 수용할 때는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준공인가 이후, 준공인가 이후란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대지나 건물로 보상, 즉 나중에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로 보상할 것을 조건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그거를 사후 현물 보상, 사후 현물 보상하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나중에 땅으로 보상해 줄게요. 사후 현물 보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채권. 그런데 정비법은 그냥 명문으로 준공인가 후에 새 아파트로 보상하고 수용할 수도 있다. 명문으로 그냥 인정하죠. 그다음 매도 청구. 항상 우리 공법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가 매도 청구입니다. 이 매도 청구가 재작년에 개정되었고 아직 한 번은 안 물어봤어요. 올해쯤에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죠. 그럼 매도 청구는 뭘 청구하는 거예요? 팔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팔고 나가라. 팔라고 청구하는 거고, 매도 청구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 행사하면 무조건 시가대로 매매계약 체결돼서 팔고 나가라. 알박기 쫓아내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건데, 이 매도 청구는 수용권이 없을 때만 인정합니다. 수용권이 있으면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매도 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죠. 그래서 매도 청구는 무슨 사업에서는 나옵니다. 재건축 수용권이 없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만 따로 인정해 주는 권리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매도 청구 팔고 나가세요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첫 번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또 두 번째, 건물이나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토지나 건물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자, 건물이나 토지만 소유한 자, 얘들이 한마디로 누구예요? 조합원이 아닌 자, 비조합원이라고 그러죠.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누구였어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 그럼 동의 안 했거나 건물만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만 소유한 자, 얘들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도 안 하는 거니까 그냥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절차. 이 절차가 재정론에 개정된 것이죠. 일단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30일 내 동의하지 않은 자, 조합원 아닌 자에게 마지막으로도 동의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회답을 촉구, 최후의 통첩이라고 그러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있으면 30일 내 마지막으로 동의할지 말지 회답을 촉구. 그러면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2개월 내 대답해줘야 돼요. 2개월 내 대답해야 되는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대답이 없어. 뭐 물어봤는데 그냥 꿍 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맺혀. 그래서 대답이 없다. 그럼 고자는 뭐가 되는 거냐? 부동의 처리입니다. 동의 안 한 걸로 본다. 그럼 동의 안 했으면 이제 조합은 아니니까 이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다시요 회답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내 토지나 건물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매도 청구에 걸리는 기간 30일, 2개월, 2개월입니다. 30일에 2개월에 2개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